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제일 외로운 세대는 20대입니다. 20대들은 10명 중에 4명이 늘 외롭거나 자주 외롭다라고 해서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젊을수록 혼자 살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워지는데 문제는 뭐냐? 1인 가구에 20대와 저소득층이 집중돼 있어요. 능력주의 사회일수록 네가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 그렇죠. 스스로 해결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20대들을 위한 정책이 사실상 없다. 그리고 이 상대적 박탈감은 어떤 사회에서 더 심해지느냐?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이게 더 심해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외로움이 일반화되고 모든 세대에 다 들어가 있고 모든 계층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맞다. 아까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젊을수록 네. 네, 또는 한편으로는 가난할수록 그리고 홀로 살수록 외로움의 정도를 더 많이 느끼고 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울분도 많이 느끼는 거고 네. 그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자살률은 물론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의 자살률도 상당할 수 있는 건 알았는데 우리는 보통 고령 자살률이 되게 높다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자살률이 아니라 자살을 시도했으나 살아남는 빈도. 네. 자살률이라는 건 살아남는 빈도는 따지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예. 거기 근데 목숨은 일에 잡히니까. 그러니까 자살 시도율을 보니 20대가 압도적으로 높더군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현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살 시도율 이걸로 좀 드러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외롭다라는 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호소할 데가 없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되게 놀라운 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느 세대가 제일 외로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노인 세대가 그래도 제일 외롭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인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평균보다 조금 더 외롭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제일 외로운 세대는 20대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20대들이야말로 능력주의 세대고 그리고 이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아주 격렬한 경쟁들이 펼쳐지고 거기서 서로 도움이 없다라는 감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이제 심화되는 이제 그런 세대이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처럼 이렇게 치열한 그 시험 경쟁에 또 취업 경쟁에 시달리는 사회일수록 더 그런 외로움의 정도가 심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20대가 제일 외로운데 이제 그 트렌드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외로움의 트렌드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심한 편이에요. 이제 그 제가 아까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차관 임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7년 그래서 제가 2017년 통계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꼭 들어가는 질문 하나가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너를 도와줄 뭐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가?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그 당시에 영국에서 93%가 있다고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외로움부 차관 임명이 돼요. 1월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해 얼마였느냐? 75.9%였어요. 그리고 OECD 41개 국가 중에 41등이었습니다. 심각하네요. 예, 41등이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도움이 없는 사회에서 이제 우리도 조사해 보면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20대들이 제일 외로운 걸로 등장해요. 가장 체계적인 여론조사는 2018년 4월에 한국 리서치라는 곳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여다보면 실제 그때 우리 20대들이 통계적으로 제일 외롭다라고 엿듣 답하고 있어요. 20대들은 10명 중에 4명이 늘 외롭거나 자주 외롭다라고 해서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20대 중에 외로움을 못 느낀다고 대답한 층은 15%? 외로움 예. 자체가 보편적인 현상이네. 예, 되게 보편적인 현상이죠. 20대에는. 예, 20대에는 정말 네.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통계를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하게 젊을수록 외로워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에서 압도적으로 외로움이 또 드러나고 있어요. 1인 가구에서 압도적으로 외로움이 드러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46%. 그런데 1인 가구에서 외로움 못 느낀다 10%.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보면 소득이 낮아지면 이제 또 외롭다라고 답하는데 소득이 낮을 때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에서 39%. 그리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에서 외로움 못 느낀다는 11%밖에 안 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패턴이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나는 거죠. 젊을수록 혼자 살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워지는데 문제는 뭐냐? 1인 가구에 20대와 저소득층이 집중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몰려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도움이 없다라는 감정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살 시도율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자살률이란 뭐냐면요. 자살 시도를 해서 목숨을 잃어야 통계 안에 들어가요. 이게 국가 공식 통계입니다. 근데 자살 시도해서 목숨을 잃지 않으면 통계 안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걸 통계로 잡으면 이건 비공식 통계예요. 그러면 이 비공식 통계를 들여다보면 자살 시도 현황을 들여다보면 20대가 비교군이 없을 만큼 높아요. 다른 세대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이 통계적으로 높은 걸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 세대보다 예. 뭐 한 서너 배에서 예, 많게는 한 4-5배까지 4-5배까지 그런 자살 시도 현황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외로움부 차관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20대에 관한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실제 이런 정책들이 혜택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되게 불명확하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뭐 창업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그냥 능력이 뛰어난 애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왜 창업 지원도 선발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하는 애들을 선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또 밀려나는 애들은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20대들한테 뭐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뭐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동네에 다 숨겨져 있어요. 홍보도 안 해요. 그래서 동네 청년들이 이런 정책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만들어 놓기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홍보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사실 20대들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이 잘 없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좀 20대들을 그래서 만약에 위해서 젊은 층들을 위해서 좀 큰 정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아니 젊고 아직 팔팔한데 뭘 그렇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너 열심히 일해서 해야지. 왜냐면 이게 능력주의 사회라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능력주의 사회가 노력주의 사회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통계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2018년에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 조사 보고서라는 게 나왔거든요. 한국 리서치에서. 거기서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답자 66%가 능력주의를 지지해요.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다. 이게 공정하다고 66%가 답을 하거든요. 반대편에서도 질문이 어떻게 나갔냐면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좀 임금을 더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양가족 수가 많을 때 그럴 필요가 없다. 58%.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그럴 필요가 없다. 69%가 나가요.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하면 능력주의 사회일수록 네가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결하라. 그렇죠. 스스로 해결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20대들을 위한 정책이 사실상 없다라고 뭐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책을 보다 보면 최근 흐름과 맞물려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 외로움이 디지털을 만날 때 이게 이 장의 제목인데 왜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외로움이 증가하는 겁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외로움의 현상이 격차 현상하고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처음에 디지털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 순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공 때문이에요. 예, 제가 전공이 정치 철학인데 이 정치 철학 내에 분배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배 철학이 제 전공이에요. 이게 그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권리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술의 변화가 이 자원과 이 권리의 분배를 좀 다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시는 분들이 기술의 변화에 좀 집중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 시대에 이걸 하는 사람들이 집중할 만큼 큰 기술의 변화가 왔죠.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 전이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디지털 기술이 도대체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이 디지털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지만 그 부를 소수에게 몰아주는 이제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부가 몰려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소수와 다른 층의 격차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격차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건 또는 아마존 뭐 이런 건 이야기 뭐 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플랫폼 산업이라는 게 그 양방향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는데 그 사업의 성공에 따라서 이 가져가는 그 결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렇죠. 예.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쿠팡 같은 예, 맞습니다. 예. 또 그렇고 또는 뭐 배달의 민족 그 카카오 택시 같은 것도 저는 비슷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찌 보면 골고루 다 고만고만하게 먹고 살았던 거를
카카오 택시가 나타나면서 그 동네 콜택시들이 다 정리했죠. 정리되고 카카오 택시 한 군데로 이렇게 이 집중되는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학문적 용어로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게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이제 카카오톡이 메신저잖아요. 근데 이 메신저 시장의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침투율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101번째 메신저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어떤 메신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연히 많은 사람이랑 연결이 되려고 이 카카오톡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덩치가 커져요. 덩치가 큰 것들은 더 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져요. 예, 여기서 뭐 우리 사소하게 이모티콘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택시 그리고 이제 뭐 은행까지 하게 되는 카카오 뱅크. 뱅크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예, 카카오 엔터까지 엔터까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120개가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부가 몰려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부가 뭐 거기 일하는 사람이 또 골고루 다 나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그 부가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부가 소수에게 몰려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격차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원인이 되고 또 하나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난 사람들만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밀려난 사람들이 다층적으로 나와요. 다층적으로 나온다라는 말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능력주의와 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요. 내가 사회 5%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10%나 15%의 그룹에 끼게 되었다? 그럼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될 집단이 여기가 아닌 거죠. 나는 저기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여기보단 더 잘난 사람인데. 그렇죠. 예. 특히 그런 현상들이 능력주의적 발상이 많이 침투해 있는 20대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 서울시에서 조사한 서울시 청년들의 고립운동 실태조사 보고서가 있거든요. 2022년에 나왔던. 그러면 여기에 보면 되게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취업해야 될 시기에 취업을 하지 못했다와 원하던 직장에 못 들어갔다가 주요 원인이에요. 이 두 가지. 근데 이 원하던 직장에 못 들어갔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이런 보상을 받을 만한 직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밀려났다고 했을 때 바닥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전층에서 다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쵸. 측면하고도 상당히 연결돼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측면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이 상대적 박탈감은 어떤 사회에서 더 심해지느냐?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디지털 기술이 풍요로움을 만들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진 사회인데 이제 특이하게 외로워진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 같으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재화를 획득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이런 건데 이제는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로 그냥 이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증권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굳이 뭐 객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또 한편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우리가 뭐 식당에 가는 건 고사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주문 배달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굉장히 무수한 인간 노동이 이제 생략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 외로움을 더 강화시키는 건 아닌지. 마치 제 책을 다 읽어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이게 기술의 형식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엄청나게 편리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맺는 그런 관계, 필수적인 어떤 대면을 약간 절연시켜 놓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기술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원래 이제 과거에는 정보를 습득하는 게 우리가 정보를 습득한다는 게 바라본다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습득했는데 이 바라본다라는 말 자체는 뭐냐라고 하면 대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객관성을 좀 띠게 됩니다. 근데 이 대화형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대화한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 사이에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얽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인간과 인과의 관계에서는 되게 절연되어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과는 대화형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계와 인간의 관계가 또 이제 얽혀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계가 인간의 관계를 대체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이런 산업들을 이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어쨌든 그런 외로움을 갖다가 대체시킬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사실 자본만큼 잘 알고 있는 데가 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외로움 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루다 같은 챗봇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이 누구냐? 10대와 20대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20대와 20대들이 정말 외로운 세대들인데 이 외로운 세대들이 뭐 가끔씩 친구도 없고 뭐 그러죠. 그러면 그 관계들을 중요한 관계들을 어디서 습득하게 되느냐? 기계로부터 먼저 습득하게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라고 하면 선대인 소장과 제가 관계를 맺을 때도 서로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과 기계부터 관계를 시작하면 언제나 인간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 기계를 언제든지 내가 폐기시키고 다른 걸 끌어올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이라는 걸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를 또 고립시키는 더 고립시키고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계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끊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그 챗GPT, 바드 이야기했지만 다 이런 것들이 대화형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미 이제 그거 좀 설명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탄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챗GPT가 만들어지는 알고리즘 자체가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이 딥러닝 알고리즘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정답을 찾아주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질문에 관계가 비슷한 것들을 쫙 모아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구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 확률론적 접근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확률론적 접근법에 따르면 확률이란 말은 거기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미 그 말 자체가.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5에서 10% 정도의 오류가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질문을 했을 때 그에서 5에서 10%의 잘못된 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예.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최근에 이제 올해 5월에 야 자꾸 챗GPT한테 의학적 지식을 물어보는데 야 이거 잘못해가지고 질문되면 큰일 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 잘못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초고숙련 전문가들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잘못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초고숙련 전문가들이 필요해지고 그런 소수의 전문가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또 격차를 벌일 수 있는 또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계세요. 외로움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고소득층이고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예. 뭐 우리가 사실 제가 외로운 강의를 가면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제가 외로운 강의를 201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정말 다 외롭다 그래요. 안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아 외로워. 예. 그러니까 다 외롭다고 하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외로움을 그런 감정으로만 느끼면 진짜 현대인의 일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권력이 계신 분들도 외롭다 그러고 뭐 부자도 다 외롭다 그러고 하는데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대체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그럴 때 외롭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힘도 있고 힘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어서 뭔가 내가 외로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어져서 고립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실제 여러분들도 뭐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 외롭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여러분의 외로움은 그 중에 돈이 많으시면 돈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2018년 통계 하나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게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로움을 못 느낀다라는 사람은 늘어나긴 해요. 외로움을 못 느낀다는 사람들 이게 확 늘어나요. 밑에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을 내가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고립되고 도움이 없는 사람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외로움이 일반화되고 모든 세대에 다 들어가 있고 모든 계층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맞다. 기본적으로 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 모든 모든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롭다라는 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가장 이런 문제의 감정에 낙찼을 때 우리가 기댈 곳이 항상 있다라는 걸 전달해주는 그걸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정치 철학자 김만건 박사를 모시고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 출간과 관련해서 외로움 현상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 그러나 정말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 만연해 있는 이 심각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김만근 박사의 외로움의 습격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책 써주시고 오늘 또 방송에서 좋은 말씀 나눠주신 김만근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